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서 학교당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 30 정책이죠. 올해 10월까지 10개 대학을 먼저 선정할 텐데요. 오늘 15개 학교가 예비 지정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대학교, 광주에서는 전남대가 선정이 됐는데요. 순천대는 순천시와 율촌 산단과 협업해서 중소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계획을 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전남대는 인공지능과 신기술, 첨단 산업을 내세웠습니다. 정책으로만 존재하던 글로컬 대학의 윤곽이 오늘 예비 선정으로 흐릿하게나마 나왔습니다만 사업 내용이 좀 모호하고 짧은 기간 제시된 혁신안이 현실성이 있을 것이냐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줄 세우기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 또한 여전합니다. 개혁은 강하고 빨라야 할 때가 있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이 교육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대학 수능 출제 가이드라인 발언이 후폭풍을 몰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존립에 직결되는 정책이 대통령의 입에서부터 빠르게 현장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대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혼란은 사교육계나 겪는 거라고 여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한식 먹을 줄 알고 한식 반찬 준비하고 있었는데 양식이 나온 것 같다라는 비판이 실제 고3 학생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은 100년지대계니까 말이죠.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친환경 관광을 위해 추진해온 순천만 생태체험 전기선 이 제작업체의 부도로 무산되면서 지급된 공사비마저 회수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순천시가 전기로 순천만을 우랑하는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제작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이 선박 제작을 위해 지급한 이 선급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천시의 이번 순천만 생태체험 전기 선박 부실 발주 논란은 순천시의회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시의회는 순천시가 법을 무시하고 규정보다 더 많은 선급금을 지급했고 특히 해당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차 준공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의 부실한 공사 관리와 선급금 지급으로 시가 지급한 계약금 15억 원 중 선급금 이행보증금 7,500만 원만 보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급한 선급금 결국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 지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을 테잖아요. 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까? 네, 순천시의회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주요 장비와 자재 대금 명목으로 순천시가 지급한 12억 4천만 원은 제작업체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지방재정법상 규정된 70%의 선급금을 넘어 80%를 지급한 것은 법을 위반했고 지난해 논란이 된 전기 선박 제작업체는 회사 대표가 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소유 예금과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순천시가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예, 뭐 단순 행정 착오로만 보기에는 손실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10몇 억이니까요. 지자체의 사업 발주나 발주 금액 지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수로 가죠.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끊임없이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환경미화원 선발 과정에서 채용을 미끼로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에 파문이 되고 있어요. 네, 최근 여수시의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내부에서 해당 내용이 폭로되면서 지역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폭로된 비리 내용은 민선 7기 당시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인데 이번 도시관리공단 비리를 공익 제보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환경미화원을 둘러싼 금품 수수 소문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이 돈이 오간 음성 파일이나 메모지 등을 직원이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자체 감사팀이 민선 7기 당시 진행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히고 이 경찰에서도 관련 제보와 관련해 도시공단 이 관계자를 접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비리 의혹은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도시관리공단 취업 사기와 채용 비리 의혹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노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정기명 시장도 경찰 수사 요청을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의 취업 비리 의혹이 발생하는 배경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김유화 이사장은 정기명 시장에게 이 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했고 이 자리에서 정기명 시장은 경찰의 수사를 의뢰해서 내부 비리를 털고 가자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비리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 취업자 선발 전형의 면접 점수 비율이 높고 또 면접 기준이 자주 바뀌면서 부정 채용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취업 비리가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과거 민간 기업이 맡았던 환경미화 업무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청소 용역이 이관되면서 환경미화원의 신입 연봉이 무려 6천만 원 선으로 연봉이 높아진 것도 취업 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여수시청 9급 신규 공무원이 수당을 포함해 1년차 연봉이 2,800여만 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이 환경미화원의 1년차와 연봉이 2배가량 차이가 나고 복지 혜택도 여수시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당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이가 많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 등을 두고 이 전현직 여수시장이나 또 공단 이사장 등이 이 책임 공방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취업 비리 논란은 자체 감사나 경찰 수사를 통해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전임 이사장을 비롯해 민선 7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체 감사 결과나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자세한 내막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시 집행부가 무분별하게 각종 국도비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네요. 네, 광양시 의회가 시 집행부가 각종 공모 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시 집행부가 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이 적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정 주요 정책 사업이나 정부 또 도와 연계한 이 사업과 중복되거나 이 과잉 투자가 아닌지 의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광양시 의회는 공모 사업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구체적인 효과까지 다각도에서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례에는 사업이 시작되면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비 부담액이 10억 원이 넘어갈 경우 의회에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담겨 있는데 다만 시비 부담액이 5억에서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조례에는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시 집행부 부서나 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정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광양시 의회가 제정하려는 관련 조례에는 이 공모 사업 진행에 제한을 두는 반면 보상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장이 공모 사업의 규모나 시정 기여도 등을 평가해 공적이 있는 부서나 공무원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성과 보상금이나 표창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회수되거나 지원이 중단됐을 경우 또 과실로 이 사업이 중단하는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정구호 광양시의회 의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포산 근거도 마련된 만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좋은 것 같네요. 예.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광양시의회 진보당 백성호 부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를 만드는 진보당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뭐 오늘 주제로 다룰 건데 네. 지금 현재 직장 폐쇄가 되어 있는 그 회사가 또 광양제철소 앞에서 또 기자회견이 있어서 거기도 잠시 참석했고 지난 한 주간은 저희들이 정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조례안 심사와 그리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심사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실제 여기 보면은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성과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어 있고 결산안을 제출할 때는 성과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돈을 씀에 있어서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 계획서, 성과 보고서 이러는데 이번 결산 승인안을 보면서 성과 보고서가 너무 형식적으로 좀 제출이 되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았고 그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들마다 그런 주문을 했죠. 제대로 된 성과 정책 목표와 성과 지표, 산출 방식, 성과율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표시되어 있는 이런 수치도 많이 안 맞고 예를 들자면 뭐 50억에서 25억을 집행을 했으면 달성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예. 뭐 75%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성과 보고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뭐랄까요, 좀 성의를 좀 덜 보이는 거 아닌가? 너무 의식을 너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올해 연말 되면 내년도 이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성과 계획서 작성할 때부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례회 때문에 또 바쁘게 또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이상호님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소속된 여수 산단 로타리 클럽 그 회장 이침식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이한 좀 행사건이 한 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들 로타리 그 관명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제도가 기부를 3천만 원을 하면은 18년에 걸쳐서 매년 200만 원씩 본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이런 장학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통 때 우리 이침식 하면은 그런 행사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 행사를 하더라고. 직접 나가서 학생들이 와서 표창장 이 전수를 하고 보니까 저희 로테리 클럽이 지금 3억 정도가 기부가 돼 있더라고요. 타 클럽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또 클럽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업의 진행이 네. 제가 16년, 17년 회장이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해보자. 그때 관명 장학금 자체가 없었거든요. 우리 클럽에는. 직접 제안하신 게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다. 네, 제가 말씀하신 처음으로 거군요. 제가 기부를 하고 예. 계속해서 한 3억 정도 해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본인 자랑하려고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하신 것 뭔 같은데요? 말 하시려고 그러나 궁금했는데 뭐 이야기는 안 하시고 뭐 부끄러우면 이야기를 안 하시면 되지. 아니 뭐. 제가 지금 이 근황을 먹을 때 제가 2주간의 스케줄을 보거든요. 네. 제가 좀 몸이 아파가지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거든요. 지금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약 먹고 그래서 술도 좀 그러니까 이게 고정 패널 분들도 그렇고 뭐 변호사분들이나 아니면 뭐 근데 YMCA 계신 분들이 워낙에 이제 바쁘게 지내시니까 근황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없으면 없다 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뭐 특별한 게 뭐 일주일 동안 뭐 하고 계셨냐? 그냥 저는 이제 안녕하셨냐라는 차원이니까 뭐 굳이 막 그렇게까지만 만들어내실 것은 없다. 일부러라도 하나씩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뭘 안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주제.
윤석열표 교육 개혁과 지방 교육에 대한 접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아주 여기저기 시끌벅적합니다. 이번 정부의 교육 개혁은 사교육 문제 해결 또 대학 교육의 지방 이양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속도감이나 방향 또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 개혁의 골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백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발언 내용은 보니까 우리가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뭐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킬러 문제 뭐 내지 말아라 뭐 이런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교육을 영어, 수학, 화학 세 군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이요? 예. 이과인가요? 이과 지금 2학년인데 이과인가요? 아 지금은 문이과가 딱히 의미가 없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마 이과 쪽일 것 같은데. 같은 죄송합니다. 아버님. 예. 그런데 이제 보내고 있는데 네. 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이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그것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 대통령께서는 자녀를 안 키워봐서 그리고 또 이 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건물이 몇 채 있으면 굳이 애들 뭐 공부 잘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사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고 나중에 그 건물에서 나오는 세 받아 가지고 먹고 살아도 되니까 냅두겠지만 우리 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사교육이라도 좀 시켜서 수능 잘 보고 수능 잘 봐서 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우리 대통령은 충분히 좀 이해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이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수능을 문제를 출제를 함으로 해서 그러면은 부모들이 그 사교육에 그러면 의존을 안 할 거냐? 저는 그래도 의존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그 사교육 시장에 있는 분들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학원장들을 비롯해서 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분들의 생계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모든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에만 의존하고 사교육을 만약에 안 한다면 그럼 그 시장에 있어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럼 그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뭔가 좀 하려면은 그 뒤에 사후까지도 좀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특히나 대통령이랑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발언함으로 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고민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씩 툭툭 뱉는 것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다는 표현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죠. 정말. 엄청나게 크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쉽게 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애들을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내 자녀가 좀 더 좀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는 거죠. 문과인지 이과인지는 이제 모르는데 그래도 네. 다니는 학원의 과목 수는 그래도 알고 계시네요. 제가 결제를 하기 때문에 예, 알고 있고 뭐 솔직히 제가 받는 임금의 거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교육비가 나가고 있어서 지출 항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교육비입니다. 교육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발 좀 이런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에 의존함으로 해도 충분하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오거나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면은 굳이 이런 데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호님 윤석열표 교육개혁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결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교육 과정 외에 문제 내지 마라. 이게 취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적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사교육비 증가를 막고 뭐 공교육이 정상화된다. 그 논리는 안 맞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사교육은 시켜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실례로 수학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30문제 나오는데 2문제 킬러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92점 만점을 목표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30분 이 시간에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제 내지 마라. 아까 말한 또 국어 문제에서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뭐 비문학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BIS 비율 우리도 자세히 읽어봐야지 않은 내용을 이번 6월 모의고사 때 낸 거 아닙니까? 교육기관에서. 그래서 앞으로 아마 9월 모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전 대통령 지역에 옳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취지에는 있습니다. 공감을 하시고 네, 공감합니다 저는. 방향에는 공감을 하시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이제 그 자녀분들도 어쨌든 학창 시절을 다 겪었고 지금 겪고 있는 중이고 교육 정책에도 많은 민원이 또 쏟아질 거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또 아무래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 지역에는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영향을 좀 가지고 올 거라고 보시는지 백 의원께 이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대통령이 발언으로 이제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이제 올 걸로 예상은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로 열악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입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하다. 그리고 또 뭐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도 예를 들어서 좀 똑같이 이렇게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이렇게 급변하기 때문에 뭐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이제 입시를 볼 정도 되면은 또 입시 제도가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준비하고 있다가 입시 볼 정도 되면 바뀌어 버리는 이런 계속 바뀌는 입시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특히나 이제 수도권과 지방은 더더욱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 이상원님. 이게 저는 이번에 대통령 지적으로 인해서 교육 환경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지역의 교육 환경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이제 스카이 대학을 목표로 다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킬러 문제를 중킬러 문제로 좀 하향을 해서 낸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아까 우리 백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제 저희들이 좀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좀 더 메꿔지지 않을까. 결국은 학생들이 하는 공부는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인강을 듣거나 학원에서 직접 강의를 듣거나 이런 부분인데 문제 수준이 약간 낮아진다면은 그게 뭐 우리 지역 어린이 학생들에게는 좀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예. 이리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전북 순창에요. 인구가 3만이 채 안 되는데 군 예산으로 서울의 유명 강사를 채용해서 기숙사 운영하면서 고등학생 수가 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기발하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 교육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광양 같은 경우도 뭐 교육 명품 도시 만들기 위해서 매년 한 지방세 5%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순창도 그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 생각하고요. 몸부림이다. 예, 근데 이게 대학 이 강사들이 12명에 15억 예산으로 하시더라고요. 좀 적지 않을까. 좀 더 나은, 좀 더 많은 예산을 더 투입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몸부림을 기왕 칠 거면 더 확실하게 쳐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학생 수도 200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고등학생들 600여 명이 있더라고요. 뭐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뭐 기숙을 안 하더라도 와서 교육은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게 이게 공교육과 같이 뭐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신 주제로 돌아오죠.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오늘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 먼저 여수로 가죠. 이상우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최근에 여수 MBC가 네 번에 걸쳐서 타 지역 쓰레기가 여수 만흥 유생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불법 매립에 대한 실태 보도가 있었습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여수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불법과 향후 여수시의 대처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김단비 기자가 그 보도를 한 이후에 여수시에서
좀 어찌 보면 이례적으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즉각 또 반응을 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엔 저도 이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2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시정지를 준비도 했었고 예. 그러고 나서 못했는데 결국은 이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한 여수 씨의 대응이 잘못된 거예요. 여수 씨는 뭐 보조금 횡령이나 이를 하면은 무조건 행정처분만 하거든요. 근데 광양시나 순천시는 행정처분 더불어서 사법 당국의 고발 조치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여수 씨는 절대 안 합니다. 음, 이 부분이 약하다 보니 뭐 행정처분 그 방송에 나왔듯이 차만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좀 더 여수 씨가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순천이나 광양에 쓰레기를 와서 이제 많은 매입자 일이 좀 묻고 또 공사장 폐기물 기준에 맞지 않는 뭐 이런 매립 쓰레기를 또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분들이 이런 행위가 한 차당 약 50만 원의 불로소득을 위해서 여수 시민들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을 결국은 여수시가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죠. 여수시는 지금 당장 그 인원이 부족해서 제가 있을 때도 2명 인원을 충원했거든요. 공사장 생활 폐기물 잘 관리하십시오. 현장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제출한 그 페이퍼를 보고 나서 현장 확인하십시오.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와서 또 인원이 부족하다? 아니죠. 이 업무에 대한 자기만의 고유 그런 뭡니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업체와의 뭐 직원들과 유착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업체는 한 차당 50만 원 이상의 이득을 보는데 당연히 가져오겠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행정처분 받으면 되는데. 왜 여수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행정처분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그 소미상 관련해서도 여수시는 행정처분만 내렸지 고발 안 했거든요. 경찰서 인지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뭐 징역 1년을 받고 벌금을 냈지 않습니까? 여수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마음이 좀 약합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행정처분만 내려요. 순천이나 광양은 그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고발 조치를 같이 병행하거든요. 맞죠? 글쎄요. 백연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순천 광양 지역의 쓰레기가 공사 쪽 폐기물이 여수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었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여수시는 행정처분을 좀 주로 하는 것 같다. 광양은 화끈하게 처리한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희 광양 같은 경우는 실은 생활 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우리 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서도 마찬가지고 뭐 현장에 가서도 보고 또 이제 현장에 가서 본 것이 정말로 제대로 예를 들어서 반입되고 있는지도 이제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지금 폐기물은 지금 안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실은 이제 다른 데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처리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왔었고 우리도 매립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매립장 한번 조성한 것이 오래 써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례를 수년 전에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고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현황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기사 내용을 보니까 타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편으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 제가 시킨 건 아니지만 또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그쪽으로 갔다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것은 뭐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지금 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좀 더 이익을 좀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호님 여수시 어쨌든 결국 사과를 즉각 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것과 크게 답변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세요? 아니 뭐 빈틈이 좀 있습니까 지금도? 이번 조례에 대해 개정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조례가 통과됐더라고요. 네네네. 그 공사장 생활 폐기물은 이제 반입하지 않는 걸로. 근데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하는 업이 그 폐기물 수집 운반업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것을 매립장에 가든 중간 철업에 가든 본인들의 업황이 축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이게 웃는 이야기인데 몇 분이 또 여수시 의회를 방문하시네요. 자기들은 이제 앞으로 힘들어진다. 근데 본인들은 힘들어질 게 없거든요. 운반만 하면 되는데 운반하면서 운반비가 약 30만 원이거든요. 그 이득만 취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불법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봤다는 반증이죠. 처리를 해줌으로써 예. 이게 중간 철업을 가야 되는데 선별 분리를 통해서 매입장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수시에 일단 민원 제기한 게 자기들도 중간 철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완화해 주라. 이게 말이 됩니까? 거주지에서 2km를 떨어져야 되는데 1km로 축소해 주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동안 지금 본인들은 이제 불법을 저질러서 많은 이득을 봤는데 이게 막히다 보니 앞으로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수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줄어드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결국은 이 매립장은 여수 시민의 자산입니다. 이걸 본인들이 그 자기들의 그 불로소득을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이용을 한다. 결국은 여수시가 나서가지고 행정처분과 아까 말한 사법당국의 고발 이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마지막으로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예, 저희 광양에서는 그 노사 간의 분쟁이 뭐 하루도 끊이지 않고 지금 발생하고 있고 6월 10일이죠. 6월 10일에는 그 광양제철소 원료 부두에서 그 하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포트웨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조합원 수가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예. 거기에서 이제 2022년 뭐 임단협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 중하다가 원만이 안 돼 갖고 6월 10일 날 이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에 들어가니까 회사에서는 12일 날 바로 직장 폐쇄를 시켜 가지고 지금 양쪽에 지금 대체 인력과 또 뭐 비조합원만으로 이제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노사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물론 노사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폐쇄로 이어지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나 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같은 데서 좀 중재를 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지금이라도 좀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간 안에 직장 폐쇄 처리하고 또 파업도 처리하고 원만하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말씀하신 중재 주체는 광양시입니까? 광양시 지금 현재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고 네네. 광양시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지금 뭐 중재하려고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동향 파악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좀 되었습니다. 일단은 고용노동부. 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포트웨일 직장 폐쇄 이르기까지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이 첨예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제 노동조합 쪽에서는 2021년도 임금단체 협상으로 해서 임금 인상이 4.5% 정도 됐는데 이번 2022년 임금 협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4.5%를 인상해줘서 우리 회사가 적자를 봤다. 그래서 뭐 2022년에는 임금이 동결이다. 또 그 책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노동조합과 또 이제 회사 측에서는 서로 이제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임금 동결에는 아마 최종 합의가 된 모양인데 회사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협상 위원 중에 한 분을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주장, 임금 동결하는 대신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거고. 위원 배제. 네, 네. 회사 쪽에서는 특정인물. 그거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권한 밖의 일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좀 많이 깊어진 모양입니다. 임단협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네, 그렇죠. 예, 다른 포스코 하청 업체들도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거의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니까 그 근로자 지휘학연 소송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자녀 학자금 지금 차별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국민권익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급을 해라고 지금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협력업체 직원들 중에 소송에 제기한 사람들은 자녀 학자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경에는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민주노총 사업장 같은 경우가 좀 포스코에서 좀 되게 싫어하죠. 특히나 이번에 이 그 직장 폐쇄와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어제 왜 직장 폐쇄를 하게 되었는지와 관련한 배경 설명하는 자료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포스코 쪽에서. 포스코에서요? 네네. 그래서 왜 직장 폐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하. 그래서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회사 측의 입장을 뭐 이렇게 좀 밝히는데 포트웨일 측에서 한 것이 아니고 포스코 쪽에서 한 것이다. 그러게요. 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쭤봤던 건데. 그리고 실은 이런 노사 관계 노사 간에 갈등이 있으면은 실은 법적으로나 법적인 걸 떠나서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법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사 분쟁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 특히나 우리 광양시에서는 이렇게 노사 분쟁이나 예방이나 아니면 직장 폐쇄나
파업으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시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하는지 봤더니만 일단은 이것이 노사 간의 당사자 간의 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두 번째는 직원이 없습니다. 지금 노사 협력 팀장 1명에 팀원 1명이 있거든요. 근데 광양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노동조합도 많고 회사도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트러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행정력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딸랑 사람 2명이 이 일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광양시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이런 협의회를 가지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호님, 요 이슈 관련해서 뭐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게 일단은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불법 파견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내하청도 포스코 정규직이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사내하청 이분들의 파견 기간이 끝나면은 포스코에서 직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급여 문제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은 급여가 이런 경영상의 뭐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보니까 사내하청에 1,000명 있는데 이분들 직고용하더라도 본인들이 그 생각하는 경영에 뭐 압박을 받거나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런 거 없거든요. 다만 노조 구성으로 인한 본인들이 약간 힘들어질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코가 지금 대법원 판결이 있듯이 이분들을 직고용해야 된다, 이 주장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무슨 급여 인상이나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불법 파견에 대해서 뭐 소를 취하해라, 이런 압박만 하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이분들을 정규직화시키는 이런 문제를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리 보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로 이번 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더독 이 시간 마무리하죠.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이상훈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어떤 소식 들고 오셨습니까? 네, 엑스포 아트갤러리에서 7월 16일까지 진행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과의 협력전 이퀄리브리엄전 소식입니다. 예. 오늘 임은민, 강은영 학예사를 통해서 전시 소식과 또 체험 프로그램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 마희영 해설사와 함께 전시 작품들도 담아봤는데요. 꼭 가봐야 할 전시 소식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수시 시립미술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사 임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전시 이퀄리브리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과 여수시 엑스포아트 갤러리가 협업해서 진행하는 전시인데요.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에 선정돼서 또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네. 이 전시를 엑스포아트 갤러리로 유치하게 된 배경은 여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면서 국가 산단이 있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인데요. 예술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이 생태계의 평형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그런 작품들을 모아놓은 전시를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수 출신 작가도 계시고 네. 각국의 분들이 모이셨어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에서 기획한 전시라서 그때 전시는 지금 전시 규모보다 훨씬 더 방대했는데 네. 저희가 좀 축소를 해서 선별해서 이제 모시게 됐거든요. 네. 일단 이 전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AI 기술이라든가 증강현실 같은 것, 드론 기술 등을 활용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작품들도 굉장히 첨단의 작품들이 있어요. 반면에 뜨개질과 같은 공예의 성격이 강한 인류 문명에서 오래된 그 기법을 활용하는 작품들도 있는데, 환경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희 여수 출신의 작가님들 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작가라든가 대만 작가들, 그리고 또 유지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여수 국가 산단과 또 흡사한 온사
산단의 국가 산단을 다루고 있는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채로운 방식을 보여주고도 싶었고 예술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엑스포아트 갤러리는 대사관들이라던가 그 다른 외부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해서 전시를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엑스포아트 갤러리를 여수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수 시립미술관의 전초기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고 또 개발을 하고 대외 협력의 어떤 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추진된 전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포 아트 갤러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해설사 마희영입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이퀄리브리엄입니다. 생태계가 균형 잡힌 상태를 뜻하는데요. 전시의 부제로는 인간과 환경의 경계에서입니다. 추상화라 다들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그 작가님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작품을 보시면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상화를 보실 때는 그냥 시를 한 편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안하실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꺾이자마자 보이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이 작품은 김설아 작가님의 9개의 검은 구멍이라는 연작 작품입니다. 김설아 작가님의 태어나고 자란 곳은 전라남도 여수 중흥동이라는 곳입니다. 여수 작가시군요. 네, 여수 작가분이신데 1970년대 이후로 공업단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부터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왔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환경 오염이 많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통증과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 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픈 것도 서럽고 또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서러운데 어린 김설아 작가의 눈에는 그런 모습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곳에 허물어져가는 집들을 보면서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시선을 두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작품 징후, 두 번째 작품은 소문, 세 번째 작품은 무너진 음성인데요. 이렇듯 그 사람의 몸에 손상된 부분을 이렇게 추상화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면을 칠한 것이 아니고요. 시를 쓰듯이 정말 한 켜 한 켜 밀도 있게 세필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뭔가 망원경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작가님 그 미시적이라는 표현을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직전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항상 살피고 연약한 것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해주고 기록해주는 것. 네. 작품들을 보시면서 이 작가님들만의 그 언어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시겠어요. 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김설아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그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하찮은 존재들은 결국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위로를 좀 받았어요. 그 작가 선생님만의 언어를 보시면서 기회들을 또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영상이네요. 네, 이 다큐멘터리 작품이고요. 커친 유엔이라는 작가의 전진이라는 작품입니다. 대만의 장전이라는 갯벌이 아름다운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또 산업단지,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부터 이 다큐멘터리 시작이 되었고요. 이 커친 유엔의 고향이에요. 그런 이주의 문제라든가 삶의 터전이 바뀌는 문제라든가 환경운동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으셨어요. 108분의 이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담은 작품입니다. 여기도 미디어 작품이네요. 예, 여기도 다큐멘터리 작품이고요. 유지수 작가님의 온산 오래된 미래라는 작품입니다. 유지수 작가님이 우연히 2007년도에 어느 시사 프로를 보시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시사 프로에서 환경운동가가 나오셨었는데 최초로 환경병으로 인정받은 것이 온산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것으로 이제 궁금증이 시작되어서 울산 온산이라는 곳으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서 자료를 모으시기 시작하신 게 이 다큐멘터리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온산, 네. 오래된 미래. 인상적이죠. 네.
천장에 지금 굉장히 대롱대롱 노란 물고기인가요?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 작가분이시고요. 물리아나라는 남자분이신데 오션 원더랜드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실제로 바다에 네. 정말 트로피칼 그 컬러의 네. 바닷속에 있을 것 같은 막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물리아나 작가님은 관람객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우리 사람들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지. 뭘로 만든 거예요, 이게? 실로요. 코바늘뜨기로 만드신 겁니다. 이 거대한 바닷속을 다 실로 뜨개질을 해서 네네. 만들어진 작품들이에요. 네. 이 작가님은 작가의 언어가 또 이건 것 같아요. 아이들과 꼭 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에요. 어른들이 더 좋아하세요. 그러세요? 네. 이 작품의 제목은 회귀된 시간이고요. 예, 장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장준영 작가님, 전지훈 작가님이 콜라보로 이렇게 작품을 하신 겁니다. 네. 한 분은 이렇게 영상을 담당하셨고요. 한 분은 이렇게 미디어로 프로그램을 딥러닝을 시켜서 이것을 인공지능이 사람 얼굴을 인식합니다. 저 얼굴이 나왔어요. 네, 얼굴이 나오면 그 화면이 바뀌어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요. 네. 기본의 값이 영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앵그리, 해피, 서프라이즈, 내추럴 이렇게 기본의 값이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또 드론을 시연을 할 건데 네. 그 드론이 그 사람의 표정에 따라서 어떤 퍼포먼스를 해요. 회귀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옛날로 다시 돌아가던데 어른들에게는 내가 있던 고향이 다른 고향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관람객들의 기분과 마음은 어떤지 이 작품은 묻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입구 쪽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누구세요? 저는 여수시 문화유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사 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품인가요? 아니면 어떤 체험 공간인가요? 네, 나무로 된 오두막 형태의 체험존을 구성하였는데요. 네. 여기서 방금 전시에서 보신 물리아나 작가의 그 오션 원더랜드와 연계를 해서 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재료도 저희가 업사이클링 재료인 양말목이에요. 제조할 때 이렇게 나오는 부산물, 자투리 부분을 공예 재료로 활용하는 재료인데요.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뜨개질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팔찌도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 네. 있고 저희가 예쁜 꽃을 만들어서 키링을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고 더 많이 볼 수 있게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엑스포 아트 갤러리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갤러리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그 교육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과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을 담아서 다양한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